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우리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 처음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늦게 모셨습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21년도였죠. 네. 집 팔으라고. 21년 10월 달.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매도 기회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21년 10월에. 네. 근데 그때 뭔가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네, 불장의 완전 끝물이었죠. 네. 주식으로 따지면 완전 고점이었죠. 꼭지.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내놨으면 팔렸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의 거래 네. 추이를 보면 이제 꼭지가 거의 21년 하반기 말 네. 아니면 22년 초 그 즈음으로 네, 맞습니다. 찍히죠. 네. 그때는 뭐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네. 어떤 걸 보고 그때는 당연히 데이터를 보고 제가 네. 전망을 한 거였고요. 예. 데이터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 네네. 여기 이제 엑스퍼트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여기 시도 분석 들어가시면 예. 엄청 많네요. 네, 엄청 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가 그런 의사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네네네. 사실 21년 10월 달이면은 모두가 다 미친 듯이 서울에 입주물량이 다 가서 더 간다고 할 때였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매도, 절호의 매도기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폭도 최소한 전국적으로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22년 하반기에 20에서 많게는 50%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때는 이제 좀 선구적으로 욕을 드셨고요. 욕 정말 많이 먹었죠. 네. 네. 죽일 놈이라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또 성지 영상이 됐죠. 그래요? 네. 예. 이게 이제 주택구입 부담지수라고 해서 아. 서울에 지금 집을 내가 대출해서 샀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줘요. 네. 근데 얘가 이제 역사적인 평균이 지금 한 250 정도 되는데 이때 코로나 시기 고점에 388 거의 400까지 갔습니다. 저점이 얼마였냐면 얘가 165. 저희 지수화된 거죠. 예, 지수화된 거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지금 기준으로 한 달에 이자 얼마 내면 집 살 수 있어랑 똑같습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을 내가 얼마 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380 거의 400만 원을 내야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28배가 넘었었습니다. 네네. 28배.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자, 소득 대비 집값. 예, 28배면은 혹시 그 전체 소득의 몇 % 정도 주택 담보 대출 상환에 쓰실 수가 있으세요? 전체 소득에 네. 월 소득이에요? 월 소득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번다 쉽게 얘기해요. 1,000만 네. 원을 번다. 그럼 얼마 정도 내가 물론 이게 이제 소득이 커질수록 그 비율은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뭐 극단적으로 6, 700만 원까지인데 원리금 낼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진짜 3, 400만 원으로 같은데 6, 700. 어렵죠. 안 되죠. 네. 안 되죠. 또 네. 세금도 내야 되고. 현실적으로. 뭐 한 500만 원이다 싶으면 네. 와, 한 얼마 정도 200만 가능하실 원까지도 것 같아요? 부담될 것 같아요. 얼마요? 500만 원의 월 수입이라면 예. 200만 원 원리금 부담도 부담스럽죠. 커지죠. 근데 200만 원 서울의 아파트를 내가 대출 껴서 사는데 한 달에 원리금 200만 원이면 할 만하죠. 그러니까 서울이라면 그냥 어떻게 맥스가 양구고? 예. 제가 보기엔 정말 소득의 맥스로 40%가 저는 맥스라고 생각합니다. 40% 정도는 내가 대출 껴서 원리금 상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요때가 이제 얼마였냐면 제가 고점을 얘기했을 때가 28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PIR이 28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푼도 안 쓰고 28년 소득을 모아야 집 살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28 나누기 0.4, 40%니까 예. 그러면은 몇 년 동안 갚아야 되는 게 답이 나오는데 예. 70년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30살에 내가 집을 사도 몇 살까지 갚아야 돼요? 100살까지. 100살. 예.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네네네. 예. 그리고 금리가 이제 21년 8월 달에 바닥 찍고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거래량 데이터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 데이터 넘어가기 전에 네. 어떻게 제가 또 고점을 알아맞혔는지를 제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자, 요거 이제 보이시죠? 예. 요 막대 그래프가 매매 수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매 수급. 매매 수급. 그래서 매수자가 많은지 매도자가 많은지. 그래서 매수자 매도자를 더해서 하나의 지표로 뽑아낸 게 이 매매 수급이라고 하는 데이터예요. 자, 이 빨간색 보이시죠? 네네네. 요 빨간색이 매수자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려는 사람. 네. 근데 매수자 숫자가 엄청 줄었네. 21년 8월 달에 고점 찍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이거 못 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10월 달에 그냥 훅 떨어지죠. 네. 그다음 요 파란색이 매도자 숫자거든요. 근데 매도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쭉 늘어나네요. 쭉 늘어나죠. 일종의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매매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급격하게 떨어지죠. 자, 너무나도 고평가된 상태여서 예. 살 만한 사람은 이미 없는 상태인데 매매 수급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금리 올라가고 이거 뭐 불을 보듯 뻔하죠. 결국은 대사락이 올 수밖에 없고 빨리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좀 정리도 좀 하고 그때 또 여러 방송 채널에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제가 정확한 표현이 뭐였냐면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다. 무조건 빨리 팔아라. 그래서 제가 뭐 모임도 좀 하고 있는데 멤버십이라서 모임도 좀 하고 있는데 예. 지난주에도 몇 분이 저한테 대표님 덕에 제가 그때 집을 팔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근데 물론 이제 가격이라는 게 주가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데이터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심리가 덧붙여지다 보니까 더 과열되기도 하고 맞아요. 더 이제 급냉되기도 하고 네.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인간의 심리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보고 네. 지금이 과열 국면이다. 네. 어느 지점에 있다라는 건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리도 데이터로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게 다 반영이 돼서 데이터로 나타나는 거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듯이 부동산 쪽에도 그럼요. 예. 그런 게 이제 다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심리를 알 수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청 많네요. 엄청 많죠. 예. 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거 이상의 그냥 그러니까 그냥 부동산 엑스레이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스레이기. 예. 자, 여기서 지금 띄우신 건 뭐예요? 요거는 거래량 데이터인데요. 거래량. 예. 요게 이제 지난 10년 동안의 수도권 부동산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예. 자, 이제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터졌을 때가 두 번 있었죠? 2006년 말, 그 다음에 2020년 중순. 자, 근데 제가 이렇게 거래량이 느는 이유는 뭘까요? 사고 싶은 사람도 많고 팔고 싶은 사람도 많고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체결 자체가 어찌됐든 그렇죠. 사는 사람이 근데 지불하니까. 이 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때 사는지 아니면 이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이라도 못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공포에 휩싸여서 사는지를 데이터로 분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21년 하반기 뭐 그때는 포모의 정점이었죠. 이제. 그렇죠. 예. 자, 그런데 2006년 말 수도권 그때도 아파트 못 사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2006년 말에. 예. 그리고 또 이런 흐름이 5년 만에 2020년 중순에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네네. 이렇게 고점에서 어깨 위에서 거래량이 터져요, 보통은. 왜? 보통 사람들은요, 무서워서 집 못 사요. 수도권의 평균 거래량이 얼마나 2만 건도 안 됩니다. 네네네네. 월 평균 거래 2만 건이 안 돼요. 근데 이럴 때는 거래량이 5만 건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5만 네네. 건. 엄청나게 과열인 거죠. 5만 건이 넘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냐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정부가 규제해도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예. 지금이라도 못 사면 내가 벼락거지 될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때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런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1년에서 1년 반 후면은 꺾여요, 시장이. 왠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자, 2030 세대마저 영끌해서 아파트 샀어요. 다음에는 10대가 영끌해야 될까요? 없죠 이제는. 그래서 신세가 특례가 나오는 건가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자산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상승이 지속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고점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나 1년 반이 있다가 시장이 꺾이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를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워낙 이쪽 분야로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책도 3권 쓰고 이론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네. 또 제 뒤에는 또 수십 명의 뛰어난 뭐 인공지능 개발자부터 엄청난 개발자들이 있으니까 이걸 연구해서 예. 제가 그때 자신 있게 10년에 제 재산도 걸고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매도 기회다 하고 판 거죠. 그때 집도 다 파신 거예요? 네, 집도 다 팔진 않았는데 네. 네, 그때 좀 매도도 하고 네, 또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하고 제 주변 사람들에도 엄청 얘기 많이 했어요. 이제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 집 한 돈이 다 지금 리치고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리치고에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인건비, 네, 개발자 리치고. 인건비. 네. 그러면 네. 근데 이제 21년 말, 네. 22년 초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내려오기는 시작을 했는데 네. 와 그게 벌써 얼추 2년 다 돼갑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하락장 2년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까지? 이제
엄청난 1년 반? 폭락이 네. 있었죠. 22년에. 네. 기억나시겠지만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가장 큰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매매와 전세 둘 다. 22년에 네네. 특히 하반기 거의 다 빠졌어요. 그리고 너무 급격하게 빠지니까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 둔촌주공 살리기를 하면서 23년 초에 23년에 반등이 들어왔다가 23년 가을 10월 또 다시 꺾이고. 가격이 떨어졌는데 또 신생아 특례 나오고 연초되니까 다시 살짝 거래량도 조금 늘고 반등하는 기미가 있지만 자 이거 거래량 데이터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연평균 거래량이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 가까이 월 평균 거래량이 거의 2만 건이에요. 예. 그리고 2만 건을 이렇게 돌파를 중간중간 하죠. 대세 하락장이어도.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 21년 8월 달 이후로 21년 9월 달부터 지금 2년 반 정도 됐는데 2년 반 동안 한 번도 2만 건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2만 건이 뭐예요? 17,000건도 넘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살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비싸니까. 예. 그래서 지금 건설사가 망하고 공인중개사 하는 분들이 다 폐업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로만 따졌을 때는 역사상 최악의 침체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정부가 중간중간 부양책을 떠받치면서 원래는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중간에 이렇게 떠받치는 거죠. 그러면서 하락 나왔다 잠깐 반등 나오고. 네, 그래서 제가 24년 전망을 제가 뭐라고 했냐? 상중하저라고 제가 전망을 했습니다. 상중하저. 네, 상반기는 뭐 고만고만 나쁘지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근데 상중마저도 정부가 받쳐줘서. 그나마 받쳐줘서죠. 근데 그때도 23년 이제 여러분도 되돌아서 복귀해 보시면 이제 집가 하락 끝났다고 이제 또 상승 나온다고 막.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락을 전망했던 분들도 이제 또 많이 혼나고 막.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정책 이거 아니었으면 정책 자금 아니었으면 네. 그 뒷받침도 안 됐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은 항상 생기는 거고요. 자,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락을 하면 그냥 주구장창 하락만 하실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뭐든지 그냥 한 방에 쭉 떨어지진 않죠. 왜냐하면 또 주식도 정부 그렇고. 정책이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데이터로 좀 보여드릴게요. 한국 부동산원 지수 데이터로 제가 좀 볼 거고요. 네. 자, 요 차트 보이시죠? 요게 이제 서울의 매매가 흐름 차트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이때도 제가 기간을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선 차트는 그냥 가격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선 차트는 가격 차트고, 이 막대 그래프는 증감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월 대비. 전월 대비.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때도 하락하다가, 네. 그 다음에 2009년에 기억나시겠지만 서브프라임 사태가 끝나고 나서 각종 부양책이 나왔죠? 네네네. 그리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반등이 대략 1년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1년 뒤부터는 어때요? 또 다시 떨어졌죠? 네. 떨어지니까 또 정부 정책 나왔죠? 그럼 다시 또 반등 좀 나왔다가 다시 또 하락을 쭉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요? 하락 한번 나왔다가 22년에 엄청난 큰 폭락세 나왔다가 네. 23년에 반등 나왔다가 네. 지금 떨어지다가 다시 부양하니까 또 살짝. 근데 이런 흐름, 이런 하락 패턴이 또다시 저는 남았다라고 데이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신다고요? 확신. 특히 서울. 그러면 이제 지나간 거는 데이터로 다 확인이 되는데 네. 앞으로를 전망하실 때는 그럼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모든 가격은 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죠? 수요와 공급. 공급이 예. 만나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수요를 분석하고 공급을 분석하면 되겠죠? 네. 자, 먼저 많은 전문가들이 맨날 틀리는데 맨날 같은 데이터 가지고 또 틀리는 게 뭐냐? 바로 입주 물량입니다. 뭐 2017, 18년에도 입주 물량이 많아서 뭐 떨어질 수밖에 없네. 또 최근에 하는 얘기는 입주 물량이 작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항상 틀려왔죠. 입주 물량 가지고 전망했다가는. 자, 그러면 실제로 입주 물량이 어떤지를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울을 먼저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 차트입니다. 예. 막대 그래프가 연도별 입주 물량이에요. 네네. 근데 2020년 이후로 언제가 입주 물량이 제일 작죠? 올해. 네. 24년이 제일 작습니다. 저 연간이네요. 연간.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아파트 시장 또 대세 상승 온다고 하는 거죠. 이거 데이터 하나 가지고. 입주 물량이 적으니 네. 공급이 적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 사람 성격 좋아. 그래서 이 사람 성공할 거야.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거는 여러 데이터 중에 하나일 뿐. 하나이죠. 아니, 사람을 성격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의사결정할 수 있나요? 자, 예. 못하죠. 자, 근데 서울은 작은데 예.
중요한 거는 입주 물량을 보실 때에도 예. 직주 근접이 되는 곳을 같이 봐야 돼요. 아하. 즉 수도권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볼게요. 이게 수도권 입주 물량입니다. 예. 자, 24년, 25년 입주 물량이 작나요? 안 작죠? 과거 평균보다 위에 있네요. 예, 많아요. 네. 자, 과거의 수도권 대세 하락장 11, 12, 13년 이때 입주 물량 진짜 작았는데 이렇게 작았어도 하락했죠. 반대로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아서 상승해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 하나 가지고 전망하는 거는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고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잘못 아시는 것과 다르게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절대 작지 않다. 공급이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이 작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죠? 네. 자, 물론 공급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사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시간만 허락하게 된다면 제가 전국의 모든 곳을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 11시에 퇴근하는데 예, 아직 7시간. 제가 또 일정이 많아가지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리치고 데이터 보시면 되고요. 농담입니다. 네. 잠깐 이제 공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입주 물량이 있는데 제주, 서울 이런 데는 밑에 있는 데는 입주 물량이 작아요. 예. 네, 위에 있는 데는 입주 물량이 좀 많고 네네. 그래서 분명히 서울은 작지만 경기도나 인천이랑 같이 보면은 입주 물량이 좀 많죠. 자, 그래서 일단은 공급은 시장이 우호적으로 보이세요? 아니면은 뭐 그만한 변수로 보이세요? 시장이 우호적인 거라는 건 이제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정도일까? 그렇죠. 입주 물량이 너무 작아서 그렇진 공급이 않아 너무 보이네요. 작아서 근데 공급이 그렇게 작지 않죠. 네, 수도권까지 합쳐서 보면. 네, 수도권까지 합쳐서 작지 않다. 서울만 그것도 올해만 작다. 24년만. 25년은 다시 많아져요. 네. 자, 그래서 공급은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하는데 우호적이지 않다. 자, 그럼 수요를 봐야죠. 네. 수요. 자, 수요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있어요. 네. 실수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격대에 따라서 좀 실수요는 달라지지 자, 않을까요? 예. 실수요가 있냐 없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거래량으로 알 수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그동안 매수를 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면 매수 대기자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코로나 때 2020년, 21년은 어땠죠?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났죠. 네네네. 자, 그러면 어때요? 더 이상 살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많지 않죠. 예.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거를 한 거예요. 예. 신생아 특례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더 실수요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실수요를 불러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수요를 불러올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아주 강력한 방법. 자, 한 달에 대출 껴서 한 달에 100만 원이면은 아니 한 170만 원이면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네. 아파트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뭐 좋은 지역이면 사죠. 저는 170만 좋은 지역 아니어도 살 것 같은데요. 예. 170만 원인데 예.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자, 이 주택구입 부담지수나 PIR 데이터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예. 수요자 측면에서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과연 내가 이거를 지금 내가 살만한 상황인가? 살 수 있는 만만한 가격대인지 아닌지. 아하. 자, 근데 지금 서울 보세요. 321입니다. 예. 321이에요. 역사적인 평균 250이고 저점이 170도 안 돼요. 네네네. 그럼 이것만 보면 지금 가격이 40% 떨어져야 됩니다. 40% 떨어져야 이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못해도 20%는 떨어져야 25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평균. 네. 그리고 보시면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이게. 네네네.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지금 보면 여전히 어깨, 가슴 정도다. 자, 그리고 소득 대비해서를 봐도요.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1.8년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40%를 우리가 쓴다고 하면은 얘를 0.4로 나누잖아요. 55년 정도 됩니다. 그럼 35세 집 사면은요. 90살까지 갚아야 돼요. 네. 말이 되는 세상인가요? 그러니까 저 가격에 실수요자들은 어림없다. 어림없죠. 네. 이걸 누가 사요? 자, 그럼 역사적인 평균이 17인데 얘를 0.4로 나누잖아요. 그럼 40년 정도 됩니다. 그럼 35세 집 사면은 뭐 40년만 기 75세. 목이지 근데 있으니까. 이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아니, 75세까지 갚을 수 있어요? 40년 동안? 그렇죠. 어렵죠. 쉽지 않죠. 자, 그럼 역사적인 저점이 얼마냐? 얘가 12가 안 됩니다. 12배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를 12배를 0.4로 나누면 대략 30년 정도 되는데 네. 그러면 그러면 35세 때 집 사면 65세 때 집 내가 다 내 집 되는 거예요. 대출 하나도 없이.
이 정도가 정상인 세상 아니에요? 저건 이제 서울 기준이죠. 서울 기준으로. 물론 이제 전국 중에서 제일 비싼 서울 기준으로 네. 했을 때 저 정도인 거고. 네, 서울이 22배, 경기도는 9.8배. 네. 10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배가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실수요자에게. 비싸도 너무 비싸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거의 넘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 반이 넘는 동안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고요.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 해가면서 금리 낮춰주고 대출 기간 늘려줘도 그때만. 못 사는 거예요. 비싸니까.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신생아 특례 대출 나온 것도 거의 다 이제 대환 대출로 그걸 맞습니다. 활용한다 하더라고요. 네. 신규 그럼요. 구입이 아니라.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공급을 또 뭐로 볼 수 있냐? 요 팔려고 내놓은 매매 매물량 있죠. 요 빨간색이 매물이거든요. 네. 매매 매물량이 어때요? 빨간색이. 매물은 오히려 더 늘고 있고. 매물도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신규 아파트만 공급이 아니라 이 매물도 공급이라고요. 그다음 또 공급이 뭐예요? 미분양도 공급이에요. 근데 미분양 지금 보시면 어때요? 줄 다 다시 늘고 있죠. 네네네. 서울도 지금 미분양이 다시 늘고 있어요. 우리가 공급 사이드로 볼게요. 입주 물량 뭐 그렇게 서울만 올해만 작고 절대 수도권으로 적지 않고 그다음에 매물량 갈수록 지금 역사상 최고 수준이고 네. 미분양도 다시 늘고 있고 공급이 많아요. 근데 수요는 실수요 거의 없잖아요. 네네. 이미 코로나 때 한번 다 수건 다 짰고 그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 때 마른 수건 한번 더 짰는데 이번 신생아 특례 짜려고 했는데 다 대환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수요가 없어.